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2+2 협상. 제가 앞서도 관세 협상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국과 미국의 경제 분야 장관 2+2 협의가 진행 중이죠. 네, 어제 밤에 진행이 됐는데요. 그 경제 분야 장관 2+2 재무통상장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최상목 기재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갔고요. 미국에서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나왔습니다. 네. 시간은 워싱턴 기준으로는 오전 8시 8분부터 9시 18분까지니까 한 70분 정도 진행이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밤 9시 8분부터 10시 18분까지가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왜 했느냐?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었는데, 음. 특히 지금 우리나라를 상대로 내놓은 관세는 상호 관세 25%. 물론 이건 90일 유예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7월 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기본 관세 10%, 그리고 철강, 자동차 분야에 관세 25%를 부과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는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도 관세만 부과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뭐 일종의 선물을 가져오면은 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협상에 나서게 된 겁니다. 그렇죠. 90일 유예 기간 동안 만나서 이야기하자. 우리도 뭐 상황에 따라서는 좀 바뀔 수 있어. 이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간 겁니다. 네, 아직 우리 정부에서는 결과 브리핑이 나온 건 없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 입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협상에 참여했던 베선트 장관이 어제 백악관 기자들하고 만나서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느냐면, 한국 정부와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담을 진행을 했다. 우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다음 주부터 논의해가지고 뭐 이르면은 다음 주에 합의도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합의도 도달할 수 있다. 네, 그리고 한국이 좀 일찍 왔고 최상의 협상안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어허. 네, 그러면서 그들이 이행할지를 지켜보겠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미국이 한국이 가져온 협상안이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협상안이 뭐였는가가 궁금한데 내용은 안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됐고요. 이제 잠시 뒤에 우리나라도, 우리 정부도 발표를 하긴 할 텐데 예. 그 협상 내용을 공개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추정은 해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뭘 주고받았을 거냐. 일단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당연히 관세 낮춰줘, 이겁니다.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게 중요한데, 기본적으로는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다, 이거 줄여,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그러니까 LNG 수입을 좀 늘려라. 그리고 조선업 도와달라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미국이 조선업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 살리고 싶어 하고요. 예. 또 그 근간에는 이게 중국이랑 군함 경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자면은 한국이 조선업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 빼고는 당연히 한국이랑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가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스톱 쇼핑을 좋아하잖아요. 이른바 패키지 딜. 네, 의제 다 올려놓고 일괄 타결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랑 풀어야 되는 게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베선트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맹국들은 미국의 안보에 기여하는 대가를 이제 치러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 측이 이걸 요구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정부 발표까지 보고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우리 정부의 발표가 안 나온 상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갔고 이랬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걸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중국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중국하고 미국의 협상도 역시 중요한 게,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협상 잘해가지고 관세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이 미중 갈등이 계속되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가 안 좋아지는 영향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 간의 협상이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엇갈립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중국하고 어제 기준으로 오전에 회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회의 참석자는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의 입장은 뭐냐면은 전혀 협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트럼프는 하고 있다는데 중국은 안 하고 있다고요? 네, 중국 외교부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는 바로 양측은 관세 문제에 대해서 협의 또는 협상하지 않았다라고 했고, 상무부도 일단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세 조치부터 철회해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강경 대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랑 협상하고 있는지는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실체는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오늘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좀 회복이 됐거든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 됐든 간에 우리나라 비롯해 가지고 일본, 뭐 인도 이런 나라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하고도 뭐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음. 이 관세로 인한 불안, 리스크가 해결될 거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밤사이에 미국 증시가 올랐어요. 네. 자, 김준일 평론가. 아직 뭐 네. 또렷하게 투명하게 지금 내용들이 드러난 건 아닌데 음. 흘러가는 분위기 보면서 어떻게 뭐 전망하십니까? 일단 미국 측에서 예. 이제 베선트 장관의 얘기를 저는 좀 주목을 했는데 예. 한국이 일찍 왔고 최상의 협상안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탐색전이고 지금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거는 희망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측이 원하는 거죠. 너희가 최선의 상황을 가져왔고 빨리 협상을 하자라는 거를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거고 오늘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중국하고 재무부에서 만난 게 한국보다 1시간 빨랐대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미중이 만난 게. 미중이 만난 게 재무부에서 중국의 고위 관계자가 예. 신분을 밝히지 않은 고위 예. 관계자가 들어가서 기자들이 누구냐 했을 때 막 예. 사진 지워라 하면서 음. 지금 중국은 그러니까 미국하고 각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약간 협상하는 게 굴복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게 상당히 이제 우려되지만 어쨌든 협상은 시작됐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쨌든 중국이에요. 이제 중국 뭐 트럼프 입장에서도 중국한테 양보를 얻어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미국의 베선트 장관이 또 1호 합의는 지금 인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막 이제 에드벌룬을 띄우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한국이 뭐 그거보다 빠를지 느릴지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은 빠른 협상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자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지금 내놔야 되니까. 예, 내놔야 걱정하지 되니까. 마세요. 여기랑도 얘기하고 있고 저기랑도 얘기하고 있고 이런 성과가 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협상이라는 게 사실 뭐 다 둘 다 윈윈이 될 수 있지만 이번 협상의 성격이라는 게 윈윈보다는 얼마나 덜 뺏기느냐 이게 조금 우리나라나 뭐 다른 국가들도 관건이잖아요. 네, 지금 미국이 네. 거의 뭐 칼 들고 협박하는 거의 그런 수준이라서 그럼 이 속도가 맞느냐. 그러니까 지금 베선트 장관의 희망은 다음 주면은 합의 빠르면은 다음 주에 실무 얘기해서 합의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미국의 생각이고 한국은 역시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전문가들이 대부분 입을 모으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국내 정치하고 막 맞물려 있으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 지금 출마설 네. 그러면은 뭔가 성과를 가지고 지금 출마하려는 거 아니냐 빨라질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은 동맹국들은 공동의 방어에 대해 더 강한 헌신을 해야 된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갑자기 불쑥 지난번에 일본하고 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일본에 경제상이 갔는데도 갑자기 막 다른 장관들 막 다 들어오면서 네. 트럼프 오고 뭐 마가 모자 막 씌워주고 막 이러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갑자기 트럼프가 와가지고 헤이 코리아 방위비 분담금 올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참 긴장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여러 나라랑 같이 다 다자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둘둘둘둘. 여기서 빨리 진행하는 대신 너희한테는 이걸 줄게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버티면 버틸수록 더 이득일 수도 있고 어떤 게 더 이득일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나라 정부의 브리핑까지 좀 보고 나서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문재인 기소. 검찰이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네, 혐의를 설명을 해드리면 시점은 2018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당시에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태국 저가항공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혼을 했죠. 네. 전 사위가 전무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취업한 다음에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급여하고 주거비 명목으로 2억 1,700만 원 정도를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예. 근데 검찰은 여기서 뭘 문제를 삼았냐면 서 씨가 이렇게 취업을 해가지고 전 사위가 서 씨입니다. 서 네. 씨가 취업을 해가지고 돈을 받은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혜 씨 부부한테 생활비 주는 걸 중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돈을 아끼게 됐으니까 이게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뇌물이다. 제3자 뇌물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음. 그리고 대신에 이상직 의원은 뭘 받았느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거든요. 네. 2018년 3월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공천도 받아서 민주당 의원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었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검찰은 문다혜 씨랑 그리고 서 씨는 기소를 유예했어요. 예.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뭐 부부가 공범이면 한 명만 뭐 기소하고 이런 식의 관례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이 2021년 12월에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었거든요. 네. 그로부터 3년 5개월 만에 꽤 오랜 시간 뒤에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거든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다.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법정에서 이 진실을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 이런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이 나왔고요. 뭐 민주당 전체 논평, 그다음에 각 후보들 뭐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후보 네. 모두 뭐 검찰 개혁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강하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선 좀 전격적인 느낌이 드는데 전격 기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지금일까요? 일단 제가 그 정치권에 물어본 거, 네. 그다음에 법 쪽에 물어본 거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정무적으로 얘기를 들어봤을 때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윤계 모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는 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안 드러났을 수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고마움이 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 검찰총장으로 뭐 임명을 한 과정, 그다음에 그 조국 전 수석을 수사할 때 그때도 사실은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원이 있었다 없었다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인정은 해줬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고마움으로 있었기 때문에 보면 윤석열 정부 기간 내에는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있었는데 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건 없었어요. 뭐 직접 부른다거나 뭐 직접 기소를 한다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인사들에 대한 뭐 줄줄이 수사들이 있었지만 문 전 대통령을 직격한 건 없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사라지면서 예. 뭐 검찰이 그냥 움직인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법조계 쪽에 물어보니까 하는 예. 얘기는 이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때 피해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계좌 추적이 시작된 게 이미 작년 6월부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피의자로 돼 있던 상태에서 기소를 어쨌든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선거 운동을 하면은 그때는 너무 늦는다라는 거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고 네, 나면 그보단 차라리 전에 하는 게 낫겠다라고 검찰이 판단했던 게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들이 법조 쪽에 있고요. 다만 그 이원석 전 검찰총장 때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사를 좀 지연시키는 느낌은 받았다라고 합니다. 뭐 계좌 추적을 좀 하지 말라고 하거나 아니면 압수수색을 좀 제한적으로 하라고 하거나 이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정치권의 해석도 완전히 뭐 의미가 없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오히려 그러면은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 재임 때는 더 진행을 못 하다가 윤 전 대통령이 사라졌기 때문에 진행되는 거라고 네, 보는 뭐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쟁점이 많아요. 이게 굉장히 예. 이례적인 예. 건데 일단은 모든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퇴임 후에 기소가 된 사례가 이제 한 명도 예외가 없고요. 전두환 이후로 뭐 전 그러네요. 대통령들은 쫓겨나거나 뭐 살해당했으니까 이게 참 국가적 불행이다. 뭐 일단은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이제 기소가 돼서 이제 법정에서 70일비를 가리게 됐는데 이게 지금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뇌물죄로 기소를 했어요. 예. 예, 그러네요. 예, 뇌물죄예요. 그냥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그리고 제3자 뇌물죄는 거기에다 부정한 청탁까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면은 이상직 의원이 예. 이를테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뭐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 청탁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검찰에서는 그걸 확인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탁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 검찰이 지금 이 공소장에 보면은. 아하.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직무 관련성은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이를테면 박근혜 때도 굉장히 폭넓게 인정을 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됐는데 그러면은 이 대가성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상직 의원이 2012년에 당선이 돼서 2016년까지 이제 4년 동안 국회의원을 했고 2016년에는 당내 경선에서 떨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2017년에 이제 일자리위원회 위원이 되고 그다음에 2018년 3월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이 됐고요. 근데 이 사위가 임명된 취업된 거는 2018년 8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장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8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대가성 뭐 국회의원 공천이나 아니면 이런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먼저 사위가 된 다음에 이게 됐으면은 뭔가 논리적으로 일단은 그거를 뭐 직접적으로 증거가 없더라도 구조가 이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채용해주고 여기 앉았네. 근데 뭐 이미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기업인 성공한 기업인 출신으로 당시에는 그러니까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았단 말이에요. 전직 의원들이 이렇게 이사장 자리 가는 게 굉장히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이게 이사장이 되고 취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가성이라든지 아니면 부정한 청탁이 공소장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제 생활비 문재인 부부가
그 사위 딸과 사위한테 생활비를 실업을 주던가 한 끊게 다음에 됐다. 생활비로 줬는데 그 생활비가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위의 그러면은 월급을 뇌물로 볼 수 있느냐 굉장히 이런 기소가 흔치는 않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재판에서 완전 쟁점이 되겠네요. 예, 그게 쟁점이고 또 하나는 예. 이거를 검찰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주지검에서 했고 보통은 일단은 관할지로 일단 피의자의 관할지로 하면은 지금 양산이잖아요, 경남. 예, 예. 근데 이걸 서울중앙지법으로 했다라는데 이건 사안의 중대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금 윤석열 재판받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민주당이나 정치적 쪽에서는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윤석열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윤석열도 서울중앙지법 재판받고 근데 윤석열은 어쨌든 지금 이제 뭐 지하 주차장으로 가고 막 엄청 특혜까지 받고 있는데 이제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이제 뭐 어떤 조사가 될지. 예, 조사가 될지가 좀 중요한 것 같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합니다. 네. 예, 지금 처음 방문하는 거예요. 퇴임 예, 이후에 예.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사를 하기 위해서 국회 방문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뭐 오는 건 아닌데. 미리 이제 정해져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이제 오늘 무슨 말을 할지 그리고 그렇죠. 또 하나 이제 문재인 쪽에서 지금 반발하는 거는 피의자 조사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검찰은 출석 2번을 요청했는데 안 나가고 그래서 따로 이제 변호인들 답변서를 했는데 출석 요구한 지 한 달 만에 지금 바로 이렇게 기소를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정치적 기소다. 우리는 답변서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뭐 항변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의 예. 스탠스가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 게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도 좀 이례적인데 지금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히 더 추가적인 수사 같은 것들이 막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평가들이 좀 다양한 게 일단은 지금 검찰 내부의 뭐 얘기들 들어보면 이제 우리 기소청 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완전히 쪼그라들 거다 이런 위기감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한테 좀 줄을 서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있었는데 지금 스탠스는 완전히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움직이면서 조직 보호를 하려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넘어가죠. 마수토론 호남 공약. 예, 어제부터 국민의힘 4강 경선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네, 어제는 김문수 한동훈 후보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두 번의 토론회를 각각 진행을 했습니다. 네. 요약하면은 원래 탄찬 후보 대 탄반 후보의 대결 구도로 조가 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탄핵 책임론이 쟁점이었습니다. 음. 김문수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 얘기할 때도 그게 핵심이었는데 김문수 후보는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한동훈 후보한테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얘기한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고 형제관계 이상인데 어떻게 그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어제 저는 끝까지 다 봤거든요. 90분. 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 요 이야기를 김문수 후보가 한 5번 이상 한 것 같아요. 그걸 굉장히 여러 번 강조했어요. 네, 몇 번을 강조하면서 비판을 했고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찾아뵙고 사과하거나 아니면 후보직 사퇴해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일종의 이렇게 배신자 프레임 공격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랬더니 한동훈 후보는 예. 형제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계엄을 하면 막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충성은 나라에 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도 예. 윤석열 전 대통령 표현을 좀 비슷하게 인용한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그 탄핵을 성사시킨 거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또 한동훈 후보를 압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그럼 계엄이 잘못된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국민들한테 사과해라 이런 취지로 또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역공을 한 거는 그 범죄 경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 김문수 후보가 여러 가지 그 전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예로 들면서 이재명 후보보다 전과 경력이 많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하필 또 타이밍이 그 코로나 당시에 방역 수칙 어기고 예배를 드렸던 그 부분 그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벌금형 받았잖아요. 대법원에서. 네, 그거 확정 딱 판결이 겹치면서 났죠. 네. 토론에서 그 부분을 지적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폭행치상 사건도 있었다라고 한동훈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김문수 후보가 그런 사실 없다라고 반박을 했다가 토론회 끝나고 나서 이제 캠프에서 인정을 하는 그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안철수 후보 대 김문수 후보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김문수 후보는 2번을 한 거예요, 토론을. 네. 예. 그 안철수 후보는 그 탄핵의 강을 넘어가야 되니까 대국민 사과해라 이렇게 김문수 후보한테 압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김문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사과해라. 왜냐하면 탄핵 찬성했으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눈에 띄었던 거는 많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서 경청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김문수 후보가 해가지고 예. 부정선거론에 사실상 동조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한동훈 후보, 홍준표 후보 모두 원래는 비판적이었잖아요. 권한대행 출마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어제는 입장을 바꿔가지고 예. 단일화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경선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덕수 대행이 4월 30일에 출마를 선언할 거라는 어젯밤에 몇 군데 언론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움직임도 보면 어제 권한대행으로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시정연설도 했고요. 또 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출마할 거냐 물어보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저도 지도부 쪽에 물어보니까 네. 이미 기정사실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마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짧게 김준일 평론가 토론 어떻게 보셨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똑똑한 대학생과 네. 약간 점잖은 무슨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뭐 캐릭터가 너무 달라가지고 너무 달라서 굉장히 김문수 후보하고 저기 한동훈 후보 토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뭐 봤고, 그러니까 한덕수 출마론에 대해서 다들 긍정적으로 돌아선 게 눈에 띄는데 출마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해서 그거는 예, 지금 보수 표심이 뭐가 됐든 한덕수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빅텐트 좀 쳐라. 예. 이거 선 닫으면 문 닫으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안철수 후보는 직접 인터뷰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두 분 나가시고 나서 바로 인터뷰 진행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